그날 지도 위에 숨어버린 한 조각의 퍼즐. 그 답을 찾는 여정은 밀레니엄을 단 하루 앞둔 1999년 12월 31일 파주시 자유로에 위치한 군부대 인근에서 당시 군인이었던 박 씨가 그것을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군부대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 중이던 그는 그날 오전에도 여느 때처럼 보급품을 나르기 위해 군수로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뭔가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마네킹을 누가 거기다 버려놓은 줄 알았어요. 탁 던져놓고 간 줄 알았는데 통상 마네킹은 반지를 안 끼우잖아요. 반지를. 이 결혼 반지식으로 옛날 막 큐빅 박힌 거 그런 거를 마네킹이 무슨 반지를 끼고 있지? 조심스럽게 다가가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마네킹이 아닌 목 부위가 훼손된 상태로 처참하게 숨진 한 남자의 시신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일자로 이렇게 있었죠. 시체가 만세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포박돼갖고 묶여있는 상태. 보니까 목이 한 3분의 정도 이렇게 잘려서 버려져서 이렇게 굳어있고 있고. 노란색 개인 택시 유니폼을 입은 것으로 봐 택시기사로 추정된 남자 이름표도 발견됐습니다. 그의 입에는 마치 재갈을 물린 것처럼 넥타이가 입까지 올라와 있었고 양쪽 손목은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유난히 목 앞부분만이 피로 흥건히 젖은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남자는 목 앞부분에 약 17cm가량의 절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통은 목을 조르는 걸로 일반적으로 살인이 충분한 방법이 되는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목을 베는 형태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사큰과 절창을 제외하고는 몸에서는 다른 어떤 상흔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신 6이 당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작은 표피 박탈을 제외하면 말입니다. 길 위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된 남자. 당시 서울에서 개인 택시를 몰던 37살의 김인식 씨였습니다. 김인식 씨는 시신으로 발견되기 하루 전날인 1999년 12월 30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집에서 나와 여느 때처럼 서울 시내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 11시경 경기도 파주 도로변에서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스토머 컨텐트 미소와 20g 아주 소량 남은 것. 부검 결과 김인식 씨의 위장에서 발견된 내용물들로 그의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요 병, 여기에 있는 요 정도 남은 거거든요. 거의 공복에 가까운 상황이니까 일반적인 식사에서는 보통 3-4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거의 흡수가 되게 돼서 위가 비게 됩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고 3-4시간 이내에 사망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때는 12월 30일 오후 8시경. 그렇다면 그는 그날 자정 전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녁 식사 후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경찰의 의심처럼 정말 택시에 태운 승객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했던 걸까? 그런데 그날 인식 씨와 함께 발견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택시였습니다. 경찰이 차량 번호를 수배한 결과 그때 신고가 이제 당시 차량이 있다 수배 차량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피해서 발견됐어요. 파주가 아니라 고향 쪽에. 사건 현장인 파주 자유로변에서 약 30km 떨어진 고양시에서 발견됩니다. 시신이 발견되고 3일째 되던 2000년 1월 3일이었습니다. 여기 횡단보도 저쪽에 있는 그 회색 차 있는 쪽에 차를 주차해놨었어요. 당시 신축 건물 공사장 도로변에서 발견된 택시는 바퀴에 진흙이 묻어 있었고 앞바퀴 옆에는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차가 깨끗했어. 깨끗했어요. 30까지는 아무것도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안에서 지문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죠. 택시 안에서는 김인식 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27,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그리고 동전 18,000원이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뒤진 흔적이라고는 없었던 택시 안. 그런데 택시기사들은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택시 강도를 해서 그 사람 죽이고 돈을 뺏겠다 그러는 거는 그 드물고
돈이 궁하니까 용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당장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 하는 거지. 돈 뺏기고 그냥 그 정도 크게 명분상이 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택시 강도의 소행이라면 분명 사라졌어야 했을 돈이나 물건들이 김인식 씨 택시 안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손에 끼고 있었던 금반지와 상의 주머니에 넣어뒀던 현금 2만 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택시 강도치고는 너무도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확인 사달 같은 개념으로 뭔가 이 분명하게 해두려는 이 가해자의 의도가 분명히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혹시 피해자와 원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소행은 아닐까? 피해자 김인식 씨 주변 인물들을 광범위하게 수사했다는 경찰. 하지만 사건 당일 행적에 의심이 가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친형관계, 원한관계, 뭐 친구관계, 가족관계 다 그런 게 안 나왔다 이거지. 원한을 가진 주변 인물도 아니라면 대체 범인의 정체는 뭘까? 혹시 시신 유기 현장에 범인에 대한 단서는 없는지 표창원 소장과 함께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12월 30일 목요일 밤에 올만한 장소는 아니다라는 거죠. 막연하게 여기가 시신 유기에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장소일까? 눈에 쉽게 띄는 도로변 경사면에 마치 보란듯이 피해자의 시신을 던져놓듯 버리고 간 범인. 상당히 과감하고요. 뭔가 조심하는 흔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범행 이후에는 바로 드는 생각은 난 잡히면 안 돼 이거예요. 그래서 증거인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발견된 시신에서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안 보여요. 여기 좀만 더 가면 바다가 있단 말이죠. 바다 속에 유기한다든지 또는 밭 속에 작물 속에 감춘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최대한 발견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들이 이 유기 행동 속에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면식범의 경우에. 근데 이 시신에서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볼 때면 봐라, 알아보려면 알아봐라. 이 사람 누군지 명찰까지 다 있다. 범인은 피해자의 신원을 감추는데 아무런 노력도 들이지 않은 것으로 봐 비면식범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겁니다. 그날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피가 위에 앉아서 이렇게 잘린 상태면 이쪽에 피가 다 젖었겠죠. 네, 다 젖었겠죠. 근데 보면은 여기 배 있는 부분에 보면 하얗잖아요, 그죠? 피가 안 묻어 있죠. 이거는 뭔가 하면은 죽인 다음에 끌고 내려와서 버리고 확인 사살 칼로 다시 끊는 거죠. 아래에서 위로. 시신의 상처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던 피해자의 옷. 이는 다름 아닌 시신 유기 장소가 곧 범행 장소였음을 말해주는 단서라고 했습니다. 현장 주변에 떨어진 혈흔이 소량이라는 점도 목을 공격한 뒤에 시신의 이동이 없었음을 뒷받침합니다. 낙하에는 조금씩 몇 군데 있을 따르면 그럼 뭔가 하면은 찌르고 난 그 칼이라든가 자기 옷에 묻었는 그런 혈흔이 똑똑똑 중간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인적이 뜸한 곳에 시신을 유기하고 목에 상처를 낸 범인. 김일병 소장이 한 가지 가능성을 추측합니다. 공범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이 자세는 던진 자세지 굴린 자세가 아니에요. 굴렸다면은 그 방향을 따라서 건초로 트랙이 있을 거예요. 경사면 어디에도 범인이 시신을 굴렸거나 끌었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봐 그날 김인식 씨를 살해한 범인은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이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 택시 발견 현장에는 특별한 단서가 없었을까? 차에 왔을 때 주위에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면 저거 키를 받으시니까 저를 기다린 것 같아요. 택시가 발견됐을 때 눈이 잠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형의 시신이 수습된 다음 날 경찰이 가족에게 건넨 유류품에 택시 열쇠가 있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택시가 유기된 것이 아니라 김인식 씨 스스로 이곳에 주차를 한 뒤 택시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피해자 스스로가 이곳을 찾아왔다고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고요. 범인과 관련이 크게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곳이 범행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범인들이 누구인지 알 만한 단서는 없는 걸까? 오순섭 전 팀장은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단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끈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기를 4번, 3번을 묶었다 그랬어요. 돌렸다 그랬죠. 이렇게. 이게 3번을 돌려가지고 여기도 4번을 돌려서 이렇게 묶는다. 조금 특이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양쪽 손목을 각각 묶어 연결시킨 결박 형태가 어딘가 좀 부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주목해야 할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서울 신사동 한 단란주점에서 4명을 흉기로 찔러 김인식 씨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998년 서울 강남구 유흥가에서 발생한 이른바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남성 3명이 단란주점 여사장과 손님 2명 총 3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피해자 중 한 명의 목 위에서는 13cm 길이의 절창이, 또 다른 피해자는 손목이 결박된 채 발견이 됐습니다. 보기 드문 잔인한 현장 속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의 2 손이 따로따로 매듭되어진 형태로 결박된 채 발견됐다는 사실입니다. 왼손 먼저 오른손 나중 해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매듭을 맺는 이런 식으로 결박한 방식이 꽤 유사한 형태가 있고, 사바이 단란주점 사건은 철사, 파주 살인 사건은 옷에 들어가는 끈, 소재는 다르지만 한쪽씩 손목을 묶어 양손을 연결하는 매듭 형태가 매우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2 사건의 범인들 모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목을 잠수하듯 공격하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 사건도 처음엔 잔인한 강도의 소행으로 추측됐으나 금품이 범행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남긴 귀중품들이 너무 많아 단순 강도로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많았고, 잔혹한 살해 수법으로 미뤄 원한이나 지정을 의심했지만 피해자들과 범인들은 비면식 관계로 확인됐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술자리에서의 사소한 시비가 참극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강남의 한 단란주점과 일산 신도시 유흥가에서 약 1년 반의 간격을 두고 벌어진 2 건의 강력 사건. 적어도 1-2 사람은 지금 사바이 사건과 연관된 사람이 그 속에 끼어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죠.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그 잔혹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 아니고 범인의 내면적 분노를 그 피해자의 사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표출한 그런 그 잔혹성, 좀 우리가 주목을 해서 볼 필요는 있다. 전문가들은 강력 사건의 경우 단 한 번의 범행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에 수법에서 보이는 범인들의 시그니처를 토대로 중범죄부터 경범죄까지 폭넓게 유사범죄 패턴을 찾아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어쩌면 아직 드러나지 않는, 혹은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을 범인들의 은밀한 수법. 결박한 방식이 특이하고, 그렇다면 추적을 해봐야 되는 사건은 그런 식으로 결박당하고 흉기로 위협당해서 강도 강간 피해를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비슷한 범죄들이 추가로 확인이 된다면 그 데이터를 토대로 지도 안에 숨은 범인의 얼굴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쇄적으로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한 경우 범행 장소들은 용의자의 거점을 찾는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범인 입장에서는 전혀 낯선 곳에 가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이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외딴 곳, 내가 알지 못하는 생소한 곳에 가서 사건을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체로 범인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일하고 있는 지역에서 피해자와 만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시신유기는 가급적 범인의 생활 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버퍼존은 소위 말해 완충지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동심원을 그렸을 때 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A라는 포인트에서 아주 가까운 곳은 또 피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고. 비슷한 수법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난 각 사건은 범인과 피해자가 조우한 현장에서부터 시신 유기 장소까지 이동 거리들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평균 장소를 계산하면 범인의 거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장소가 확률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기에 논과 밭, 고속도로 등의 요소를 배제하면 범인의 거점으로 추정되는 구역을 더 좁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보가 지금 제한돼 있거든요. 단독 사건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연쇄적 사건이 3건 정도가 있었다. 그럼 훨씬 더 우리가 확신을 갖고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 지오프로스는 범죄 정보 데이터와 전자지도가 결합된 것으로 유사성 있는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범인의 주요 활동 거점으로 생각되는 거주지, 직장 등을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시스템입니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7년 동안 울산 지역 야산에서 총 96건의 방화를 저지른 봉대산 불다람쥐.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통해 각 사건의 발생 위치와 시간대를 분석한 결과 주말과 평일의 범행 군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됐고, 이를 통해 범인의 거주지와 근무지를 예측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각 사건에서 발견되는 시그니처가 위치라는 정보와 함께 쌓이게 되면 이는 범인의 거점을 좁힐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되는 겁니다. 때론 범인이 남긴 시그니처에는 예상치 못한 단서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을 해봐야 할 것은 이 끈입니다. 피해자가 메고 있던 그런 끈. 모든 접촉한 물체는 흔적을 남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흔적을 남긴다면 분명히 여기에 전문가들은 당시 피해자의 손목을 묶었던 끈에 범인의 DNA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지금의 기술로 새로 분석을 한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검출 그 민감도가 지금처럼 높지가 않아서 그런 증거물은 DNA 분석하지 않았던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그 증거물을 만약에 찾을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찾아서 다시 분석을 해야 되겠죠. 범인이 뭐 맨손으로 일단 매듭을 지어서 꽉 묶었다고 하면 이제 손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들이 그 이제 매듭 부분에 있을 것이고요. 당시 시신이 발견되었던 현장에는 범인이 남기고 간 끈을 비롯해 수많은 증거물과 유류품이 있었습니다. 감정조차 하지 않았던 증거물과 감정을 의뢰하긴 했지만은 유의미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던 증거물들. 지금의 과학기술로 다시 재분석한다면 새로운 결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DNA 잔량이 분석하고 남은 잔량이 혹시 국과수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DNA를 다시 찾아가지고 지금 기술로 재분석을 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베이스 일단 먼저 검색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언젠가 맞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요. 37살의 나이, 성실한 가장이자 믿음직한 아들이었던 김인식 씨가 가족들의 곁을 떠난 지 벌써 22년이 지났습니다. 88의 노모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88인데 22년 66이겠네. 아들 가슴에 묻은 사람이 나 하나뿐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파서 간 거와 그렇게 간 거가 벌써 다르잖아요. 알고는 쉽지요. 예, 범인을 알고는 쉽지요. 그날도 가족을 위해 길 위를 달렸을 아들. 이 길 어디엔가 묻혀있을 그날의 진실은 대체 무엇인지 어머니는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